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마저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전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비행해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3일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위 장성급 전화통화 등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거론하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원과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당원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습을 단행하자 무장단체가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 지구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 이천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나서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건물 3층에서 났지만 위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4층 투석병원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진 창틀 밑에 이불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땅바닥엔 산산이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 광고동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 불길과 함께 뿜어진 연기는 순식간에 위층에 있던 신장투석병원으로 퍼졌습니다. 뭐 냄새 난다는 게 냄새 딱 맡으니까 대선 타는 냄새야. 갑자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도 막 들어오는 거야. 당시 병원엔 환자와 간호사 등 46명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라는데 옥상도 갈 수 없고 환자분들이 문을 두들겨서 상황을 보니까 계단으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유리를 깬 뒤 안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모두 47명. 하지만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은 구출되기 전 연기에 질식해 끝내 숨졌고 다른 42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불길은 건물 3층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발화부는 3층 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업을 앞둔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는 중이었다는 작업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이천 상가 건물 화재는 이동이 불편한 투석 치료 환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간호사도 1명 숨졌는데 연기 속에서 헤매는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임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천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을 때 위층 투석치료병원에는 환자 33명과 간호사 등 병원 직원 13명이 있었습니다. 불은 3층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는 내부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갔고 벽벽이 없던 병원 내부에 삽시간에 퍼지며 환자들을 덮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이거를 정식으로 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열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소리 질렀지.
야 카이가 잘라라 그래.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이렇게 투석 치료를 받다가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환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망자 1명은 이 병원에서 일하던 50대 간호사였습니다. 연기가 퍼진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화재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들 분들이 제가 볼 때 충분히 피난할 가능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끝까지 남았던 거는 그걸 최대한 그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4개 층 가운데 불이 난 3층과 4층 병원에만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입원 시설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게 됐는데 4층은 그 투석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과 추가 감식 등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중령터널 안에서 2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렸던 석회가 쏟아져 터널 한 개 차선이 6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 3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원룸 안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세대에 있던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성 중증 지체장애인이 수개월 동안 집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도와주러 온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였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피해자는 노트북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모았고 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의사소통부터 식사, 목욕까지 온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정모 씨. 이런 정 씨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 49살 안모 씨가 찾아온 건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안 씨는 목욕을 마친 정 씨를 나체 상태로 옮겨 성추행했습니다. 유사 성행위까지 하려는 걸 거부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성폭력. 몸이 불편한 정 씨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석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었고 간신히 결정적인 범행 사진 몇 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거 사진까지 제출됐지만 안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네, 아니오라고밖에 답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진술과 증거 사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안 씨가 부인한 범행까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 장애가 있지만 인지 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인 안 씨는 그런 신뢰를 저버렸으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빠가 더 용기를 냈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취합한 10만 8천여 명보다 583명 적은 수치입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고요.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대 기록하고 있지만 유행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늘어서 75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떨어지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전날보다 5천여 명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 11만 명 안팎 확진자가 나올 만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세가 누그러진다 해도 당장 감소 추이로 돌아서기보단 정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 평가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감염률이 5%를 넘을 것이고 일부 선진 외국에서는 10%를 넘고 있는 하위 변이가 계속되는 이상은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확진 규모 자체가 커지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7명으로 급증해 지난 5월 22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크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누적 치명률이 0.12%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보다는 높아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 유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유행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에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과 시설은 방역관리의 비상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직원이 병동 손잡이와 병실 등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고령층 환자 250여 명을 돌보는 요양병원은 최근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요.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지난달 25일부터는 대면 면회가 금지되면서 입소자 가족들은 또다시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손이 안타깝지만 입소자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비대면하는 거하고 대면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봐야죠. 많이 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시기 이곳 요양병원은 만들기 수업 등 행사를 재개했는데요. 그런데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지난달부터 어르신들의 단체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선 감염 걱정에 비접촉 면회조차 중단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던 미술 수업도 요양보호사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 같아요.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2달 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80%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시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매우 느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혹시라도 재감염이 되면 훨씬 중증도가 높고 입원율은 3배, 사망률은 2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게다가 재택 치료 중인 고령층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전화 모니터링마저 중단된 상황. 방역당국은 어르신들이 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령층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박순애 부총리의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졸속 정책의 소통 부재로 교육부가 혼란에 빠지면서 산적한 교육개혁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5세 입학이란 화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게 문제였습니다. 설익은 학제 개편안이란 비난과 함께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5, 6세 아이들이 섞이게 되고 또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 학교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4년에 걸쳐 분산 입학한다고 했다가 다시 12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을 바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뒤늦게 학부모들을 만나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센 항의에 시달리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육감들조차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자 박 부총리는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졸속 추진에 이은 불통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학제 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브리핑 하시면서 그럼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장관뿐 아니라 차관과 차관보까지 교육부 수뇌부가 모두 교육 비전문가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에 금이 가면서 미래인재 양성이나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 같은 윤석열 정부의 야심찬 교육개혁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주인공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변호사 헤일리 모스를 권희범 PD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Haley Moss. I'm from Miami, Florida, USA. I am an author, I am an attorney, I am an artist, and I'm also autistic.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습니다. Hello, Haley. I'm Hibam Kwon, TV producer of YTN. Hi,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You know, nowadays, the Korean television series Extraordinary Attorney Woo is a hot topic. Have you seen this series? I have. I've been watching it with my family, and we all are enjoying it. I really especially loved the episode where she was representing someone else on the autism spectrum, and she was trying to relate to this young man with the penguins, and she had her colleagues and coworkers trying to join in on it and how to communicate with this person, and did not have the same autistic traits that she did. I just really felt that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and also shows just how big of a spectrum that autism truly is. I do feel like we have a lot in common. She's someone who needs to have a routine every day, and she eats the same thing every day. That's me. She is someone I would want to be friends with. Just like in the drama, I did very well in school. I went to university, I went to law school.
but the things that are hardest for me are still sometimes communicating with people, making friends, socializing. I heard that your mother told you that different can be extraordinary, right? And my mom told me that different is not better, not worse. It's just different, and different can be extraordinary. But I do realize that other attorneys sometimes questioned what I was capable of or if I should be working on certain things. Or they assumed I would be really good at just going through a bunch of documents really quickly.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non-disabled people in Korea, could you tell us? If you are a non-disabled person, I hope that you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disability from people who are disabled and have disabilities, and that we are human. We have a lot more in common with each other than you think. And I think that's usually something that surprises people is I want to feel loved, I want to feel successful, I want to be happy, I want the same dreams that you probably have.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day. I'm so glad that you wanted to talk to me. Thank you so much.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불법 시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드라마 우영우 사례를 들면서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영우 드라마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방송되지 않는데도 불법 시청이 만연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에 비 소식이 있지만 고속도로는 혼잡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나 시원한 바다가 있는 강원 지역을 찾는 발걸음이 많겠는데요. 가장 막히는 시간대 이동하신다면 서울부터 양양까지는 3시간 반, 또 서울부터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리겠습니다. 두 노선 모두 원활할 때보다 1시간 40분이 더 걸리는 거니까요. 여유 시간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양양선과 영동선은 벌써부터 길게 밀립니다. 주로 경기권에 정체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 양양선 외곽 쪽의 정체가 20km에 달합니다.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밀려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이 구간을 지나시더라도 화도부터 서종까지 무려 1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에 비해 광주 원주선의 정체 짧은 편인데요. 원주 쪽으로 초월 부근에서 짧게만 밀리고 있고요. 영동선의 경우 강릉 쪽 자주 막히는 용인 부근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양재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곳곳에 사고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요금소 부근 한 개 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요금소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동탄 분기점 일대 끝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하니까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6시가 되기도 전 이른 시간, 한 건물 현관에 남성이 다가섭니다. 주섬주섬 무언가 하는가 싶더니 유리 현관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현관. 40초가량 불길이 일다가 꺼졌고 당직 경찰관이 현관으로 뛰쳐나와 남성을 붙잡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고에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그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한 20여 차례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교통이 불편하다, 뭐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사서 경찰서 현관 앞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는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스스로 문자 신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원인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옆에 차량 차단기 밑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안 볼 수도 있죠. 이쪽에서도 자각이 있고 CCTV를 막 쳐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해당 경찰서는 민원인 출입문이 외부인 침입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보안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건설사에서 3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특별 감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DLENC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40대와 50대 하청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고 숨진 두 근로자는 펌프카 붐대 하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LENC는 앞서 3월과 4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전국 42개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했고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30건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법 49조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들마저 속속 조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김진욱 처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만 벌써 검사 2명과 수사관 5명이 퇴직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21명, 수사관은 30명.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껏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집 경쟁률도 검사의 경우 10대 1이 넘었다가 최근에는 5대 1, 수사관은 16대 1에서 3대 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아있는 검사들마저 3년 임기를 채우고 나면 연임하지 않겠다는 검사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아예 못이 박혀 있는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진욱 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제도 탓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안에선 떠나고 밖에선 오지 않는 공수처가 된 겁니다. 본업인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데다 지휘부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골물대로 골문 상황입니다. 특히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부족한 지휘부가 책임은 지지 않고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이 때문에 본인 사건이 아니면 압수수색 나가는 것도 꺼리거나 일부 인원은 수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뜻을 꺾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휘부가 압수수색 현장의 보고를 받고 몇 시간이나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리거나
왜 검사를 보호하지 않느냐면서 수사관을 질책하는 일도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쓰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정기 감사까지 예고해 공수처엔 내후 외환이 휘몰아치는 형국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에 법과 제도상의 맹점을 살펴달라던 김진욱 처장. 구성원 이탈을 막고 내부 불만을 잠재울 리더십 회복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은 지난 1989년 안보 특제로 경찰이 됐는데 YTN 취재 결과 당시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국장은 YTN 취재진과 직접 만나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수의 과거 행적을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조직으로 출범한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김 국장은 이른바 안보통인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983년 3월 운동권 서클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피해자였던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심사를 받고 중간 등급인 B급 관리 대상으로 1502번 관리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김 국장은 공장에 위장 취업했고 서클 선배 최동 씨를 따라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 가입했습니다. 김봉진이란 가명을 쓰며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2월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반년 만에 대공특채로 경찰관이대에 돌아왔습니다. 첫 부임지는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바로 그 부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국장은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 채용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정부가 녹화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983년 강제 징집당한 김 국장이 대공 업무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운동 경력과 갑작스러운 잠적,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경찰 대공 특채까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YTN 취재진은 김순호 국장을 만나 인노회 사건 때 잠적한 뒤 갑자기 경찰관이 된 배경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이 터진 지난 1989년 초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 흐름의 회의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내적 갈등이 심해져 같은 해 7월쯤 직접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가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 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기 고백을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녹화 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순호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은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이 잠적한 시기와 인노회가 큰 순환을 겪은 시기가 겹친다면서 이전부터 몰래 공작 활동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김 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로 직접 데려오고 무척 아꼈다는 성균관대학교 한 학번 선배 최동 씨. 김 국장이 잠적했던 지난 1989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면서 최 씨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연행됐을 당시 경찰이 인노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충격을 받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분열을 겪다가 결국 1년 만에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1년 민주 열사로 인정받았지만 모두 15명이 구속된 인노회는 재작년에야 재심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신 회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구속자 15명이 계속 이제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온 회원들은 지난 1989년이 있었던 인노회 사건에 대해 김 국장에게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천 지역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조직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들 전체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장이죠. 저는 이제 뭐 분회장일 뿐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장이 당연히 이제 순호였었고. 회원들은 특히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치안본부가 해체됐는데 당시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가 몸담은 인사가 31년 만에 부활한 행안부 경찰 조직의 첫 수장이 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YTN 취재진에게 자신은 운동권에 몸담은 경험으로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특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치안본부에 찾아가 자백할 당시 동료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숨진 최동 열사에게는 지난 1989년 당시 자신이 인노회를 떠날 거라고 긴밀히 얘기했다며 잠적이라는 건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30살 나이로 숨진 최동 열사의 32번째 추모식입니다. 해마다 동료들이 모여왔지만 김 국장은 한 번도 추모식에 나타난 적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거론하며 한심한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당원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곧 경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만큼 이 의원과 관련된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3일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위 장성급 전화통화 등 미중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마저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7,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전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궤도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비행해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은 4%포인트 떨어져 2주 연속 20%대였고 부정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25%를 찍은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최저치가 29%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못한 건 뭔지 딱 한 가지만 뽑으란 말에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독단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혼선을 자초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5%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뚜렷합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을 10%포인트나 앞서는 등 모든 지역에서 잘 못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을 빼면 모든 나이에서 부정이 과반이었는데 특히 3040은 8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갤럽 조사에서 처음 여야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 유출 등 이딴 내홍 속에 국민의힘은 34%로 2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39%인 더불어민주당에 뒤졌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습니다.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해 주실 거라며 심기일전도 다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위기 속에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쇄신, 새 출발을 담은 메시지를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끝없는 지지율 추락을 막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데 김 여사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김 여사와 지난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A씨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여사 관련 홍보 업무도 관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근무 사실은 인정하면서 A씨는 행사와 전시기획 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일한 전문가로 대선 때 홍보기획단장을 맡는 등 선거 초기부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량을 인정받아 검증을 거쳐 임용된 인사가 김 여사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건 허위나 다름없고 홍보 또한 A씨 업무인 만큼 억지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당 복귀를 노리던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해임 수순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은 물론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당내 윤핵관은 물론 새롭게 꾸려질 지도부와 전면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공개 발언은 삼간 채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혀왔습니다. 노래 가사나 당원 가입 독려글을 올리더니 최근에는 발언 수위가 무척 세졌습니다. 간장한 사발이라며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비판하다 요 며칠 새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용피셜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자기 모순, 한심하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급격히 날카로워진 배경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당 상황이 있습니다. 오는 9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로 최종 전환되면 기존 지도부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당대표인 이 대표도 자동 해임되기 때문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 대표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 처분에 동의할 수 없고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몰린 이상 그동안의 공중전 대신 전면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을 돌던 발걸음을 바꿔 수도권 주변에서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비대위 구성이 최종 확정되는 9일 이후에는 마지막 카드인 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제명을 전제로 출범한 비대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보좌역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대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는 자맹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유불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집권 초 여당 내 유례없는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권리당원 투표인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차기 당권 주자 3인방의 이른바 리스크 공방이 초반부터 뜨거웠는데요. 과연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 박용진, 강훈식. 뚜렷한 1대2 대치 전선은 선두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리스크 논란으로 요약됩니다. 대장동, 성남FC 특혜 의혹 등 이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가 향후 당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긋지만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공교롭게 이 의원이 기소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무력화하는 방탄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레 커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진실 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화법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경선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실언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올 만큼 휘발성이 강해 치열한 공방이 한창입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일인 게 실언 리스크라고 봐요. 당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놓고 그것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남 탓만 하시는데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에서 촉발됐는데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돼 경선 이후까지 여파가 미칠 여지도 있습니다. 당원의 대상과 여의도의 대상이 대체 왜 있다는 겁니까? 비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뜻이죠. 인천 계양 출마 또 우리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거는 부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중 플레이 그리고 셀프 공천 논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 해명이 없습니다. 어대명, 오대박, 이대식. 이재명 의원을 잡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리스크 협공이 당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향후 당권 레이스 양상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에 만료되는 만큼 이 의원과 관련된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월. 수행비서 배모 씨로부터 사적 심부름과 함께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 지시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에 최근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배 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도 조사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당사자인 김혜경 씨인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중순 내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관련 사건이 많은데 오는 9월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이나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는지와 함께 본인 약을 대리 처방하고 병원 문진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배 씨는 이재명 의원 선거 캠프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시주택공사 직원 합숙소 계약 과정에도 관여한 거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결제에 개인 카드를 사용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참고인이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이고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논란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부터 마무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어서 정치적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국회에서 만나려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고 넘어져 다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측은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사고 당시 경호기획관실이 이 할머니에게 동성 관련 협조를 구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원들이 제동장치가 걸려있는 휠체어를 급작스럽게 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이 할머니가 스스로 내려왔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 할머니를 찾아와 추후 면담 약속을 했다는 해명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뭄 현상이 아파트 경매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1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경매로 나온 매물이 절반도 팔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6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입찰가 7억 7천만 원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는 9억 6천만 원, 같은 면적 가장 최근 거래가가 9억 9천만 원이라 2억 원 정도 더 낮은 금액이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가격 괜찮은데? 근데 지금 7억 중반대라 그러면 아니 맞아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3채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6.6%로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갔던 2008년 12월 22.5%를 기록한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7월 76.1%였던 낙찰률이 45.6%로 급감했고 인천도 82.8%에서 31.3%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110%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매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보다 3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소유자가 가진 매물들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향후 당분간은 이 낙찰가율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역시 어두워지면서 경매 투자 수요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감정가가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경매 진행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감정가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락 시기에는 더 낮게 쓰고자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게 원래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매매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경매 매물 증가와 낙찰률, 낙찰가율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 방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셈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마다 나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원 대상을 더 엄밀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 대출연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투자 손실을 본 저소득 청소년 등의 이자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채무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하는데 지원 대상이 되면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이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재산의 청산 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뒤 남은 원금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빚까지 덜어주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금융위는 경제 위기 때마다 해오던 부채 탕감 정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 대책을 마련한 걸 보면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대로의 채무를 가지고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을 항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비투족을 지원하기 위한 그 정책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이대남을 위한 정책적이라는 오해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새 출발 기금이라는 형태로 30조 형태로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실제 객관적으로 좀 처리하느냐. 이런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낸 은행들이 부채 탕감 일부를 떠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연체자 구제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봉쇄 3일째인 오늘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내일까지 예고돼 있어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섬 주변에 군사훈련구역 6곳을 설정해놓고 사흘째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핵 잠수함까지 동원해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한 상태입니다. 훈련 첫날 탄도미사일과 로켓포를 발사한 중국은 추가 조치를 위협했습니다. 他们一天不停止企图分裂中国的企图，这样的一种行动，我想我们中国就一天也不会停止，坚决捍卫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 타이완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인근 필리핀 해에 배치해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추가 투입이나
타이완 부근 전진 배치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995년 3차 타이완 위기 때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 부근에 미사일을 쏘자 항모 2척을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타이완 해협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발을 제압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도 맞서야 해 사정이 다릅니다. We've also said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and that we expect cross-strait differences to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We're also maintaining communication with Beijing. 중국도 봉쇄 훈련의 시한을 미리 정해놓은 만큼 군사적 대치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낮 훈련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막을 내린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타이완 봉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나란히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타이완 해협을 절박한 정세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한 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과 영내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등 동맹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며 중국을 비판했고 We stand in strong solidarity with our partner and ally, Japan,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very dangerous actions that China has taken. 그 사이 왕이 부장은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대미 공조를 다졌습니다. 坚定地重申俄罗斯坚持一个中国的政策，反对任何那么对中国主权的。 박진 장관은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와 두 차례 자연스럽게 조우해 서로 인사말을 건넸지만 남북 간 별도 회담은 없었습니다. 올해 ARF를 비롯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도 다뤄졌지만 무엇보다 타이완 해협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외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예정됐던 중일 양자회담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타이완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25분 정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아주 유익하게 논의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회동 직후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몇 가지 도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중심 의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 공개한 지 석 달도 안 돼 신규 환자도 더 나오지 않고 치료 중인 환자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발동된 최대 비상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북한.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발열 환자와 완치자 등 관련 통계도 날마다 발표해 왔습니다. 초반엔 꽤 심각해 보였던 유행 규모는 그러나 곧 감소세로 바뀌더니 특히 6월 2일 이후엔 늘어나는 법 없이 일관되게 줄기만 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지난달 초 74명을 기록한 뒤 멈췄고
지난주부터는 신규 환자도 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 중인 환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탓인지 지난달 말 전승절, 즉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 대규모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쓴 참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들의 발생과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활동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전반적인 방역 사업에 대한 강한 장악력과 지휘 통제력이 일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방역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규 환자 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른바 북한식 방역이 성과를 거뒀다고 과시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 방역 체제는 한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내 주민 결속이라든가 또 당의 어떤 조직적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종식 선언을 해서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이 집단 자연 면역을 달성했다고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원로 의원이 일본은 한국의 형님 같은 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아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던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일본 보수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원로인 81살 에토 세이시로 중의원.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란 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해 7월 한일 의원연맹 방일 당시에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両国はアジア、特に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のための礎、キーストーンであります。 하지만 이런 말 뒤에는 우월한 일본이 한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인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에토 의원은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점을 들어 일본이 한국에는 형님과 같은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항상 지도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해와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아주 가까운 원로 의원께서 그런 인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요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논을 해서. 에토 의원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모인 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으로 과거 방위청 장관과 중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우길기 반입 금지 결의를 채택하자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한 극우 음모론자가 반복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위안부는 사기란 주장이 버젓이 난무하는 한국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없는 걸까요?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판사가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Question 2A, $1.5 million. Question 2B, $500,000. Question 3A, $1.5 million. And question 3B, $500,000. 피고가 내야 하는 배상액은 무려 411만 달러, 약 53억 원입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것은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역 사건입니다. 당시 20살 총격범이 난입해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극우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로
가짜 뉴스 사이트 인포스를 통해 샌디옥 참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으며 학생들이 숨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참사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참다 못해 존스를 상대로 1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소송에 휘말려 파산 위기에 몰린 존스는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It's 100% real, as I said on the radio yesterday, and as I said here yesterday, it's 100% real. 하지만 극우 음모론자 존스의 고난은 이제 시작입니다. 배심원단은 존스와 그의 회사에 대해 징벌적 배상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 텍사스주 오스틴과 커네티컷주에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렉스 존스는 올해 4월 텍사스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국내 유일한 토종 무공화로 알려진 멸종위기 2급 황근이 성공적으로 복원됐습니다. 황근은 조만간 멸종위기 중에서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황근 자생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노란색 무궁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무궁화 속 식물 가운데 유일한 자생종인 멸종위기 2급 황근입니다. 꽃잎이 마치 노란 한지를 말아놓은 듯 우아하며 기품이 넘칩니다. 꽃 중앙에 황금색 꽃술이 보물처럼 보인다 해서 보물주머니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또 6, 7월 달에 꽃이 피면은 산책하면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더 많이 있고 한번 여기 와가지고 구경 좀 하세요.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황근은 제주와 전남 섬 지역에 널리 분포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해안 개발과 도로 건설로 자생지가 파괴되면서 198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민관이 하나가 돼 황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2003년 한 민간단체가 황근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안가와 송악산, 올레길 인근에 대규모 이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지에서도 자생지에 버금하는 유전적 건강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황근을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인공적으로 저희가 복원한 그런 집단에서의 종자 결실률을 봐도요, 마치 자연개체처럼 비슷한 결과를 보이거든요. 아울러 이 결과는 올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한 검토 자료로 제시되었고요. 여름 제주 해안가를 황금색으로 수놓는 황근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달 탐사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서기 위해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에서 멀어졌던 한동안 과학 분야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현재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K-탐사 기술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2년 전 소행성으로 날아가 그 토양을 채집해 귀환한 일본의 하야부사 우주선.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성공한 이 프로젝트로 일본의 우주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는 지금,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야부사와 같은 독창적인 우주 프로젝트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누리가 처음 시도하는 행성 간 인터넷 통신을 그 첫사례로 지목합니다. 다누리는 달에서 지구로 파일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실험을 세계 최초로 진행합니다. We hope to go back to the moon and not just visit and take some rocks like we did last time. We want to stay there for a very long time. So we want to establish a communications network around the moon. 달 탐사의 목표는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달의 토양인 월면토로 우주기지용 벽돌을 만드는 기술도 현재 우리가 앞섭니다. 월면토 벽돌은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갔을 때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강도를 발현을 하고 나사 내에서도 그 강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사람 몸통 크기의 로봇이 엄청난 괴력으로 암석을 파괴합니다. 지하에서 빠른 속도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본체 크기보다 2.7배 정도 큰 굴을 뚫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면서 땅 안에서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달과 똑같은 환경을 지닌 진공 챔버에서는 드릴로 꽁꽁 얼어붙은 달의 지반을 뚫어 얼음이나 자원을 캐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의 표면에 있는 흙만 갖고 오고 흙에 있는 흙만 채취하는 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향후 달 지반에 1m 정도를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요. 우주 강국들이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만 106개. 26. 이른바 문러시에 합류한 K-달 탐사 기술이 거둬낼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기차를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배터리 충전이죠. 그래서 차를 세워두면 저절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경북 경산을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주요 기술 국산화와 산업화에 나섭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를 세워두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지만 기술 기준이 없고 현행법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경북 경산을 전기차 무선 충전 특구로 지정하고 4년 동안 185억 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섭니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구 사업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또 유치된 기업으로부터 기술 개발과 기업 제로를 통해서 경산 지역을 세계적인 또 글로벌 수준의 무선 충전의 규제자유 특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도심 주유소에 고출력 무선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배송용 초소형 전기차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 이미 설치된 유선 충전 시설에 무선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 등입니다. 규제에 막혀 산업화가 어려웠던 새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안전성을 검증해 산업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국제기준 정립에도 참여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경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미래차 신산업 벨트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혁신 성장을 이끌 계획입니다. 주파수에 맞춰서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입니다. 전기차로 가는 그런 골목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남 영암과 목포, 해남을 개조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 시장이 2030년 1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특히 내륙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특히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만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옵니다.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강우량의 편차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은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 27.5도, 부산 27.3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춘천도 32도, 청주 35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